사극, 단중증권, 전기자동차수 100에 직류발전기가 1200rpm으로 회전을 할 때 유기기전력이 500V이다. 이때 매극당 자속을 묻고 있습니다. 이때 이 매극당 자속은요, 전체 자속이 아니라 한 극당 자속을 의미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유기기전력 E라고 하는 것을 공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유기기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60A분의 P, Z에 파이에 N이 된다 라고 정리를 했었죠. 여러분들이 단순히 공식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각각의 파라미터가 무엇인지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이 A는 병렬 회로수였고요. P는 극수, Z는 도체수, 파이는 매 극당 자속이다라고 했고요. N은요, 회전 속도가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바로 매 극당 자속이니까 자속 파이만 남기고 정리를 해주게 되면은 분모는 P, Z에 N이 되고요. 자, 분자다라고 하는 거는 60A를 넘겨서 60A에 유기기전력 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어진 값들을 그대로 대입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극수가 4극이다라고 주어져 있고요. 도체수는 100이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속도가 1200rpm. 이것분에 자, 60에 A를 곱해 주셔야 하는데 지금 A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병렬 회로수가 없는데 지금 중건이다라고 주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 중건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 병렬 회로수와 극수가 서로 동일하고요. 브러쉬 수도 마찬가지로 동일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언제? 바로 중건에 해당한다라고 했었고, 자, 그럼 팍건일 때는 어떻다라고 했었죠? 팍건은 이 극수가 얼마든지 간에 항상 이 병렬 회로수가 2로 고정이다 라고 정리를 했었죠. 그럼 지금은 중건이니까 지금이 병렬 회로수와 극수가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A가 동일하게 4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유기기전력은 500이다라고 주어져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지금 4와 4가 약분이 되고요. 60이랑 1200 약분하면 20이 되겠죠. 그럼 20 곱하기 100은 2000에 500으로 나누어 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매극당 자속은 4분의 1의 단위는 웨버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정답을 골라주시면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보조전동기를 사용하여 직류분권 전동기의 속도를 제어하는 방식으로 제어 범위가 넓고 손실이 거의 없는 제어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우선 이 직류 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에 대한 종류를 나타내 보면은요,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저항 제어와 계자 제어 그리고 전압 제어가 있게 되는데, 자, 먼저 이 저항 제어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손실도 크고요, 속도 변동률도 크고요, 속도 제어 범위가 좁기 때문에 단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이 계자 제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정출력 제어다라고 하고요. 또 우리가 이 손실이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 속도 제어가 광범위하지 못하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 두 속도 제어 방법을 모두 보완한, 단점을 모두 보완한 이 전압 제어를 주로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압 제어 같은 경우는요, 이 저항 제어와 계자 제어의 단점을 모두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도 좋고요, 광범위한 속도 제어도 갖출 수 있겠고, 또 손실도 작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단점이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좋은 것들은 항상 가격이 비싸다라는 단점이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요, 지금 손실이 거의 없고요, 제어 범위가 넓다라고 하니까 전압 제어를 골라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전압 제어가 없어요. 그리고 이 전압 제어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압 제어의 종류이다라고 하는 거는 워드 레오너드부터 일근어, 직병렬 제어, 승합기 방식도 초퍼 제어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기를 보니까 일근어 방식도 있고요, 직병렬 제어법, 이렇게 전압 제어가 두 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답이 뭔가라고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 해당 문제가 한 번 더 꼬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 직병렬 제어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두 대의 전동기를 직렬 혹은 병렬로 접속을 해서 우리가 속도를 조정하고요, 다시 전압을 조정하고요, 이로 인해서 속도를
제어하는 방식을 우리는 직병렬 제어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직병렬 제어다라고 하는 거는요, 언제 사용하냐? 바로 직류, 직권전동기에서 사용한다라는 특징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요, 직류, 분권전동기의 속도를 제어하는 방식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4번 직병렬 제어법은 정답에서 제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전압 제어다라고 하는 거는 1근어 방식이 되겠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출력 10kW, 60Hz, 4극, 3상 유도전동기의 기계손이 200W이고요. 전부하 시의 슬립이 4%일 때 2차 동선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해당 문제는 이 전기 기사 수준에 있어서도 정말 종종 출제가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우리가 이렇게 출력이 이 유도전동기에 출력이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이때 출력은요 항상 최종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간혹 문제를 풀다가 우리가 이 2차 입력과 그리고 2차 동선과 마지막으로 기계적인 출력을 이 슬립에 대해서 나타낸 관계식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관계가 1대 S대 1-S다라고 하는 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항상 우리가 이 출력을 이 기계적 출력으로 그대로 대입했다라고 질의를 해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도요, 우리는 항상 출력은 최종 출력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왜냐면은 이게 왜 기계적 출력으로 바로 대입이 되었냐면 그 문제는요, 반드시 이 기계손 또는 마찰손이다 라고 하는 것이 무시를 했거나 주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이 최종 출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냐? 최종 출력은요, 우리가 유도전동기에서 만들어낸 기계적인 출력에다가 무엇을? 바로 이 회전하면서 이 마찰에 의한 손실, 기계손 또는 마찰손을 꼭 빼준 나머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이 기계손을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은 이 기계적 출력과 최종 출력이 동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최종 출력을 그대로 기계적인 출력에 넣어서 사용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문제처럼 기계손이 이렇게 떡하니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고려를 해 주어야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 관계식에 의해서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2차 동선이에요. 2차 동선. 그럼 2차 동선을 계산하기 위해서 기계적 출력을 계산해 줘야 되겠죠. 그럼 기계적 출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기계손을 넘겨서 최종 출력에 기계손을 더한 값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이 기계적 출력 P0다라고 하는 것은 자, 최종 출력이 10kW예요. 그래서 10,000W가 되겠죠. 여기에다가 기계손 200을 더해 주었으니까 이 기계적 출력이다라고 하는 거는 1200W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기계적 출력 알고 있으니까 지금 이 관계식에 의해서 식을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2차 동선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기계적 출력이니까 이 둘을 사용해주면 끝이 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곱해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곱해 주게 되면은 자, 1-S에 PC2 2차 동선이다 라고 하는 것이 S 슬립의 기계적 출력 P0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1-S를 넘겨줍니다. 우리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 자, 1-S분의 S에 여기다가 S에 P0다 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문제에서 다 주어져 있죠. 슬립이 4%다 라고 합니다. 이것을 소수점으로 바꿔주면은 0.04가 되고요. 그 다음에 S를 다시 0.04를 넣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기계적인 출력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단위를 와트로 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도 기계적 출력을 와트로 변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1200을 넣어 주었을 때 그 결과를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시게 되면은요, 정답이 대략 420
5W다라고 하는 2차 동성값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하는 거는 이 기계손이 주어졌다라고 했을 때 항상 이 출력은 최종 출력이니까 내가 기계적 출력을 넣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출력을 바로 넣는 것이 아니라 이 기계손을 고려한 기계적 출력값을 계산해 주어야 한다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정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단상 주상 변압기의 2차 측 105V 탭에 1옴의 저항을 접속하고 1차 측에 1600V의 전압을 가할 때 1차 전류가 1A로 된다. 이때 1차 측 단자는 몇 볼트 탭에 접속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 변압기의 손실과 임피던스는 무시한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먼저 이 변압기의 권수비를 먼저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권수비다라고 하는 것은요, 2차 측 권수에 대한 1차 측 권수가 얼만큼 되는지 그 비를 우리는 권수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권수비는 다르게 표현하면 전압비로서 우리가 2차 측 전압에 대한 1차 측 전압의 비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이 변압기에서 만들어내는 기전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동일하게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게 전류만 반대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I1분의 I2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겠고 나머지는요 모두 동일하게 2차 측에 대한 1차 측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임피던스다라고 하는 것도 Z2분의 Z1의 루트가 된다라고 했고요. 자, 저항도 동일하게 루트에 R2분의 R1이 된다라고 정리를 했었죠. 해당 값이 어떻게 유도가 되는지는 이론 시간에 자세하게 다루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권수비를 나타내 주었어요. 그 다음 문제에서 주어진 것은요. 2차 측 105V 탭에 1옴을 접속했다라고 합니다. 즉 R2가 2차 측이니까 R2가 1옴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1차 측에 R1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R1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저항은 전류분의 전압이 되겠죠. 1차 측이니까 1차 측 전류에 대한 지금 V1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I1이 1A고요. 그 다음에 V1이 1600V가 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 지금 저항은 1600옴이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 권수비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항과 2차 측 저항과 1차 측 저항을 모두 하니까 지금 2차 측 저항이 얼마죠? 1이었어요. 그 다음에 1차 측이 1600이었으니까 자, 1600을 루트로 나누었으니까 우리가 뭐죠? 바로 권수비가 40이 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2차 측이 지금 50V 탭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1차 측이 이 권수비에 의해서 얼마만큼 이 몇 볼트의 탭에 접속되어 있는지를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아니죠. 지금 105V 탭이죠. 문제에서도 105V 탭이다라고 했으니까 105V 탭에 대해서 이 권수비에 의해서 이 1차 측이 몇 볼트의 탭에 위치하는지를 묻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단순하죠. 우리가 이 전압이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 V2분의 V1이었어요. 그런데 V2가 지금 105V가 되니까 이 V1은 얼마가 되죠? 바로 이 권수비의 V2를 곱해준 값이 된다는 겁니다. 즉, 이 권수비 40에 곱하기 지금 2차 측이 105V 탭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둘을 곱한 게 바로 1차 측 탭 전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은 그 값이 4200V가 나온다라는 것을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은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유도 발전기 슬립 S의 범위나 값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지금 묻고 있는 것은 유도 발전기인데 먼저 전동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동기다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할 겁니다. 이 슬립이다라고 하는 것이 0보다는 크고요, 1보다는 작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이때 이 슬립 S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손실율이다라고 생각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발전기 같은 경우는요, 전기 에너지를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전기 에너지를 오히려 만드니까 이득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슬립 S다라고 하는 것이 손실률이었는데 발전기는 이득을 만들어내니까 이 슬립이다라고 하는 것이 0보다 오히려 작아지게 되겠죠. 우리가 이 슬립이다라고 하는 거는 손실이에요. 그래서 슬립이 커지면 커질수록 손실이 크다라고 하는 것인데 오히려 이득이니까 반대로 가야죠. 즉 마이너스 값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이득이다. 손실의 반대는 이득이다라고 표현을 해서 슬립이 0보다 작다라는 특징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은 3번이 답이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이 제동기일 때 이 슬립을 한번 나타내 보면은 이때는요 우리가 오히려 역방향으로 힘을 가해서 제동 멈추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슬립이 오히려 1보다 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손실률이 100%를 넘는다라는 거예요. 즉 반대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제동기는 슬립이 1보다 크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요. 유도 발전기의 슬립의 범위니까 0보다 작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용량 2kVA, 2500대 250V의 단상 변압기를 단건 변압기로 결선하여 2500대 2750V의 승합기로 사용을 한다면 이때 부하 용량을 묻고 있습니다. 자, 기존에 1차 측과 2차 측이 따로 연결되어 있는 이 단상 변압기를요. 우리가 하나의 권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단건 변압기로 바꿔주었다라는 겁니다. 이때 승합기로 사용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단건 변압기를 그려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1차 측이 저압측이 되겠죠. 이렇게 저압측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2차 측은 이 단상 변압기 2차 측을 이렇게 연결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승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승합기를 그려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지금 용량이 2kVA다라고 합니다. 이때 이 용량은요, 이 승합기의 용량을 의미를 하고요. 우리가 이 단건 변압기에서의 용량은 이 자기 용량, 바로 이곳에서의 용량을 우리는 단건 변압기의 용량 2kVA라고 주어져 있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승합기의 전압비가 2500대 2750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렇게 1차 측에 2500V의 전압을 인가했다라고 한다면 이 고압 측에는요 2750V만큼의 전압이 걸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직렬 권선은 얼마만큼의 전압을 승합을 해줬냐? 이 둘을 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250V만큼의 전압을 승합해줬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2500대 250, 2500대 250의 단상 변압기를 가지고 단건 변압기를 만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이 2차 측에 흐르는 전류를 I2다라고 했을 때 이 직렬권선의 용량이 곧 이 단건 변압기의 용량이었어요. 즉 250에 I2를 곱한 게 2kVA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를 통해서 I2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 I2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단건 변압기 용량 2kVA니까 2 곱하기 10의 세제곱이 되고요. 이것을 250으로 나누어 준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I2를 계산을 했어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바로 이 부하 용량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부하 용량은 결국 뭐예요? 바로 이 2750V에다가 I2를 곱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부하 용량 P라고 하는 것은 2750에다가 위에서 계산한 I2를 그대로 곱해 주시면 끝이 나겠죠. 자, 이것을 계산해 주게 되면은 자, 2 곱하기 10의 세제곱은요 2000이죠. 2000. 그래서 2000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차근차근 계산을 해 주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지금 2750과 250을 약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값이 11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이 부하 용량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단위는 볼트 암페어입니다. 그래서 22000 볼트 암페어가 부하 용량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킬로볼트 암페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22000을 22 곱하기 10의 세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킬로볼트로 바꾸면 22의
킬로볼트 암페어가 부하 용량이 된다라고 하는 결과식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유도전동기의 제동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유도전동기의 제동 방법이 지금 주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씩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유도전동기의 제동은 단상제동, 역상제동, 발전제동, 그리고 회생제동이 크게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이 단상제동이다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1차 측에 단상전압을 걸어줍니다. 그 다음에 2차 측 회전자의 어떤 저항을 삽입을 했을 때 이때 역방향의 토크가 발생을 하면서 제동하는 방법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역상제동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말 그대로 역으로 우리가 토크를 가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전 중인 전동기에 이 세 단자 중에 임의의 두 단자를 바꿔줌으로써 회전 속도를 바꿔줍니다. 다시 이 회전 방향을 바꿔줍니다. 이를 통해서 역토크가 발생을 하니까 정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요. 갑작스럽게 역방향으로 제동을 하기 때문에 급속히 정지하거나 역전시키는 방법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발전제동도 있어요. 이 발전제동은 말 그대로 이 전동기를 발전기로서 동작을 한다는 겁니다. 이 전동기가 돌다가 이를 분리를 해서요, 우리가 직류전원을 공급하여 발전기로 동작을 시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전기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전기 에너지가 있겠죠. 그 전기 에너지를 저항해서 열로써 소비하는 방법을 우리는 발전제동이다라고 하겠고, 이 회생제동은요, 우리가 열로써 소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발전기에서 만들어낸 전기 에너지를 다시 우리가 이 전원 측에 변환하는 것을 바로 회생제동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회생제동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이 전기차의 주된 제동 방식으로 사용이 된다까지 상식으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보기로 돌아가 주시게 되면은, 자, 1번부터 볼게요. 이 단산제동이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지금 쭉쭉 나가다가 지금 이 적당한 크기를, 저항을 1차 측에 넣어준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1차 측의 저항은요, 고정자가 아니라 회전자에 넣어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리게 되고요. 이 역전제동이다라고 하는 거는 세 단자 중에서, 이 회전자의 세 단자 중에서 임의의 두 단자의 접속을 바꿔줌으로써 역방향으로 토크를 가해서 급정거를 하는 방법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2번이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생제동과 발전제동을 보시면요, 이 회생제동이다라고 하는 거는, 자, 이렇게 전동기를 전원으로부터 분리를 한 후에 1차 측에 직류 전원으로 공급하여 발생되는 전력을 저항해서 연로 소비를 하는 것은 우리는 발전제동이다라고 했었죠. 이 회생제동은 지금 이렇게 4번 보기처럼 다시 전원에 반환하는 거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 보기가 반대로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발전기의 동기와 전류가 교대로 주기적으로 흘러 난조의 원인이 되는 경우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동기 발전기를 병렬 운전하기 위해서 적절한 운전 조건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씩 정리를 해보면은요. 자, 우리가 이 동기 발전기가 병렬 운전을 하기 위해서 이 기전력의 주파수, 위상, 그리고 파형, 크기가 모두 일치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각각 주파수와 위상이 다를 때는요, 유효 순환 전류가 흐른다라고 했고요. 또는 다르게 말하면 동기화 전류 그리고 유효 횡류가 흐른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형과 기전력의 크기가 다를 경우에는요, 우리가 파형 같은 경우는 고조파 무효 순환 전류가 흐른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크기가 다를 때는 무효 순환 전류, 다르게 말하면 무효 횡류가 흐르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하는데, 자, 어떻게 기억을 하냐? 자, 여러분들이 이사를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사를 가면은요, 저는요, 항상 주위에 공원이 있는지, 주위에 파크가 있는지, 주, 위, 파, 크가 있는지 그 유무를 반드시 판단을 하고 갑니다. 그래서 유무를 꼭 판단하고 이사를 갑니다. 왜냐하면 저는요, 산책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사를 갈 때 주위 파크 유무를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보기로 돌아가 보면은요, 자, 우리가 동기화 전류가 교대로 주기적으로 오른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동기화 전류, 다르게 말하면 유효
순환 전류가 흐르는 거를 언제다라고 했었죠? 우리가 주, 위, 파, 크, 유, 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 위, 바로 주파수와 위상이 다를 때 유효 순환 전류, 동기화 전류가 흐른다라고 기억을 해달라고 했었죠. 아니 그러면 이 동기화 전류가 지금 흘렀을 때라고 하면 보기가 정답이 2개죠. 그런데 이 주기적으로 흘러서 난조의 원인이 되는 것까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기전력의 위상이 다르다라고 해볼게요. 우리가 크기와 나머지 주파수, 파형이 같은데 위상만 다르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위상이 달라서 이런 식으로 차이가 발생을 하겠죠. 그런데 주파수가 다르다라고 해볼게요. 주파수가 다르면 이런 식으로 하나의 파형이 다음과 같을 때 주파수가 매우 크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 진동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진동을 했다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경우는 어때요? 이 위상이 다를 때보다 이 주파수가 다른 정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발생하는 동기화 전류, 유효순환 전류가 더 커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심하면 난조의 원인까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위상이 아니라 주파수가 다른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주파수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는 주파수의 차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때요? 발생하는 동기화 전류가 커지기 때문에 심하면 난조까지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지가 2개지만 이렇게 동기화 전류가 교대로 주기적으로 흘러서 난조의 원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정답은 4번 주파수가 다른 경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도전동기의 구속시험에 사용되는 전압의 조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이 유도전동기의 구속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변압기의 단락시험과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유도전동기의 이 회전자 2차 측을 단락함으로써 회전자를 완전히 구속시킨 상태에서 우리가 뭐 합성 임피던스라든지 또는 합성 저항을 계산하는 이러한 시험을 우리는 유도전동기의 구속시험이다라고 하고요. 이 회전자 2차 측을 단락을 시키고 진행을 한다. 구속이 곧 단락을 하여 진행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변압기의 단락시험과 동일시 된다라고 생각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사용되는 전압의 조건은요, 우리가 2차 측을 단락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전격보다 낮은 전압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격보다 낮은 주파수여야 된다.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기억해 줍니다. 2차 측을 단락을 했기 때문에 2차 측을 단락함으로써 회전자를 구속시킨 상태에서 진행하는 이 구속시험은 전격보다 낮은 전압 그리고 전격보다 낮은 주파수를 사용해서 우리가 시험을 진행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0Hz인 3상, 8극 및 2극의 유도전동기를 병렬 종속으로 접속하여 운전할 때의 무부하 속도가 얼마가 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병렬 종속 또는 뭐 가동 종속 또는 차동 종속 접속법에 대해서 이 속도 제어 공식을 꼭 기억해 달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공식의 출발은요, 항상 이 동기 속도 ns다라고 하는 것은 p분의 120 F다라고 하는 공식에서 출발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가동 접속, 그 다음에 이번엔 뺀 차동 접속, 마지막으로 병렬 접속이 있다. 이렇게 3가지를 기억해 달라라고 했어요. 자, 그럼 하나씩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공식에서 출발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종속 접속이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죠? 이렇게 극수가 다른 2대의 유도전동기를 종속 접속하여 우리가 속도를 제어하는, 그때 속도를 계산하는 공식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동 접속이다라고 할 때는 지금 극수가 서로 다르죠. 이 둘을 서로 더해준다라고 했습니다. 가동이기 때문에 극수를 더해줘서 지금 서로 다른 극 P1 플러스 P2를 더해주시고요. 분자는 동일하게 120F가 된다라고 식의 형태를 기억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반대로 차동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차동이에요. 그래서 P1과 P2를 빼서 이 식의 형태를 기억해달라고 했습니다. 분자는 동일하게 120F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병렬 종속 접속 같은 경우는, 자, 병렬은요, 지금 문제에서도 병렬인데 마치 평균을 구한다라고 생각을 해달라 했어요. 그래서 n이다라고 하는 거는 P1과 P2의 평균을 구합니다. 그래서 P1 플러스 P2를 평균이니까 2로
나누어 주고요. 이것을 120F다 라고 기억해 달라 라고 했었죠.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사용해야 되는 거는 바로 이 마지막 병렬 접속일 때 이때 무브화 속도를 계산해주면 끝이 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n이다 라고 하는 것은 120F죠. 그래서 120인데 곱하기 F 50에다가 자, P1, P2가 각각 8극, 2극이에요. 그래서 8 더하기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2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 그럼 이 값은 얼마가 되죠? 5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5와 50을 약분하면 10이 돼서 결과적으로 무브화 속도는 1200 RPM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동기속도 공식을 떠올려 주시면서 가동은 더한다, 차동은 뺀다, 병렬은 평균을 구해준다 라고 생각하면서 식을 떠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직류기에서 전기자 반작용에 인해 발생하는 영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을 묻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전기자 반작용에 대해서 이런 시간에 자세하게 다뤘었죠. 이 전기자 반작용이다 라고 하는 거는 뭐였어요? 이 전기자 소체에 전류가 흐르면 그 주위에 자속이 발생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속이 주자속, 계자에서 만드는 주자속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을 우리는 전기자 반작용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전기자 반작용의 영향으로서 어떠한 영향이 끼치냐? 첫 번째로 주자속이 감소를 합니다. 주자속이 왜곡이 되면서 자속이 감소하니까 당연히 유기기전력도 감소를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주자속이 감소를 하게 되고 편자작용이 발생을 함으로써 이 전기적 중성축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전기 같은 경우는 회전자의 회전 방향으로 바뀌고요. 전동기 같은 경우는 그 반대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기존에 있던 중성축에서 위치가 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정류자의 편간 전압이 불균일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브러쉬의 불꽃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기적 중성축이 이동을 하게 되면서 기존의 전기적 중성축의 위치에 있던 이 브러쉬에는 원래 전압이 없었죠. 원래는 전기적 중성축이기 때문에 기전력이 없었는데 이동을 하게 됨으로써 기존에 있던 브러쉬에 전압이 발생하게 되겠고 이로 인해서 불꽃이 발생한다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방지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유효한 방법으로 우리는 보상권선을 설치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서브로 우리가 보극을 설치하는 것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극 설치까지 이렇게 방지 대책이 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브러쉬의 위치를 전기적 중성축으로 바뀐 전기적 중성축으로 이동을 해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 브러쉬를 이동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로커라는 것을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보상권선, 보극, 로커가 있다라고 기억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보기로 돌아가게 되면은 자, 전기자 반작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영향으로 틀린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4번 기전력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자속이 감소하게 되면서 기전력도 떨어지게 된다, 감소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나머지 선지는 모두 맞는 선지니까 정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온도시험법에 대한 다음 설명에서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해당 문제는 상당히 까다로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존에 우리가 이 온도시험법의 종류에 반환부하법이 있다라고 했고요. 이 반환부하법의 종류 대표적인 3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카프법, 홉킨스법, 블론델법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종류 정도만 기억을 해달라고 했지 이 각각이 어떠한 반환부하법인지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배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각의 개개인이 어떤 반환부하법인지가 시험에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 문제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난이도를 조정하기 위한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요, 딱 한 가지 포인트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선 정답은 홉킨스법이 되는데 이 홉킨스법 그리고 카프법, 블롬벨법 모두요. 우리가 이렇게 두 대를 기계적으로 직결을 하고요. 하나는 전동기, 하나는 발전기로 운전을 함으로써 우리가 이 발전기 축으로 만들어낸 전기 에너지를 전동기에 공급을 하고요. 전동기에서 만들어낸 운동 에너지를 다시 발전기로 서로 이렇게 반환을 함으로써 우리는 이 두 기계의 손실만 가지고 우리가 공급을 해줘서 운전을 하는 방법을 우리는 이렇게 반환부하법, 그 중에서도 홉킨스법, 블론델법,
카프법이다라고 합니다. 대신에 이 손실을 어떻게 공급할지에 따라서 그 차이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공급을 한다라고 한다면 홉킨스법이 되고요. 만약에 이 손실을 전기적으로 공급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카프법을 떠올려 주시면 되겠고, 전기적, 기계적 모두 사용하게 되면은요, 블론델법이다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가로 이 해당 내용에 대해서 홉킨스법은 기계의 손실을 기계적으로 공급, 그리고 카프법은 전기적으로, 블론델법은 전기적, 기계적 모두 사용해서 하는 반환 부하법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전격전압 200V, 전기자 회로의 저항이 0.25옴의 직류분권 전동기가 전격 운전을 할 때 역기 전력이 190V라면 기계적 출력은 얼마인지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자 전류 IF는 무시한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권 전동기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자 저항, 그 다음에 분권 전동기를 이런 식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압을 인가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인가하는 곳을 지금 이렇게 여기를 단자 전압이다 라고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이 조금 삐뚤어서 다시, 자, 이런 식으로 자, 등가 회로를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자, 그럼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전격 전압이 200V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에 걸리는 전압이 200V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전기자 회로의 저항, 즉 전기자 저항이 0.25옴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기전력, 이 전동기에서 발생시키는 역기전력이다라고 하는 것이 190V가 된다라고 주어져 있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전압을 인가해 주게 되면은 이곳에 부하 전류가 흘러서 기존의 분권 전동기다라고 한다면 계자 전류와 그리고 전기자 전류로 나누어서 흘렀었죠.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는 계자 전류를 무시한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이 계자 측을 무시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 주시면 되겠고, 결국에 무엇이냐? 이 부하 전류와 지금 이 전동기, 이 전기자에 흐르는 전기자 전류가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전격 전압이 200V예요. 그런데 역기 전력이 190V니까 그러면 이 전기자 저항에서 발생하는 손실, 전압 강하다라고 하는 거는 10V가 발생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기계적 출력이 얼마인지를 묻고 있어요. 즉, 지금 이 전동기에서 발생하는 출력을 묻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기계적 출력 P0다라고 하는 것은 역기전력 190V에다가 이곳에 흐르는 전류죠. 전기자 전류를 대입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기자 전류는 어떻게 구하냐? 지금 저항 주어져 있고요. 전압 알고 있죠. 이를 통해서 이 전기자 전류 IA다라고 하는 것은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었어요. 그래서 저항이 0.25옴이고요. 그 다음에 전압이 10V였으니까 이것을 계산해 주게 되면은 자, 얼마가 나오냐? 지금 전기자 전류가 50A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값을 그대로 대입을 해주시면 끝이 나게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기계적 출력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단위가 와트입니다. 그래서 9500W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요. 지금 킬로와트예요. 보기에 킬로와트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킬로와트로 바꾸면 9.5 킬로와트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이 계자 전류를 무시했기 때문에 이 계자 측을 없앤 상태에서 이 등가 회로를 해석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을 골라주시면 1번이 답이 되겠죠. 12극 삼상 동기발전기가 있다. 이때 기계각 10도에 대응하는 전기각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전기각과 기계각에 대한 딱 관계식은요. 하나만 기억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전기각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기계각에 무엇을 곱한다? 바로 2분의 극수 P만 곱해주면 끝이 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2분의 P를 반드시
기억을 해달라라고 했습니다. 해당 관계식만 알면은요, 이 관련 문제 거진 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지금 기계각이다라고 하는 것이 10도다라고 주어져 있고요. 이분의 극수가 지금 12극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2를 넣어주시게 되면은 6 곱하기 10이 돼서 60도라는 전기각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관계식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은 3번 60도가 답이 되겠습니다. 6000대 300V 변압기의 1차 임피던스가 400ohm이면 2차 환산 임피던스는 몇 ohm인지 묻고 있습니다. 자, 해당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변압기의 권수비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 권수비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 변압기의 2차 측 권수비에 대한 1차 측 권수비의 비율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권수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서 발생하는 기전력도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일하게 E2분의 E1이다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유기기전력과 전압은 우리가 손실을 무시한다라고 해서 동일하기 때문에 V2분의 V1이다라고도 나타낼 수가 있겠고, 한 가지만 반대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전류만 I1분의 I2다라고 기억을 해달라라고 했었죠. 자, 그 외에도 우리가 임피던스나 저항을 나타낼 때는 루트의 Z2분의 동일하게 2차 측에 대한 1차 측으로 나타내 주었고, 저항이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 R2분의 R1이다 라고 정리를 해왔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지금 전압비가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V2분의 V1을 이용해 주시고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1차 임피던스에 대해서 이제 2차 환산 임피던스를 구하는 거니까 루트 R2분의 R1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그대로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V2가 지금 300이고요. V1이 6000이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계산하면 권수비가 2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것이 무엇이다? 바로 R2, 루트의 R2분의 R1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R2분의 R1이 40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의 제곱 그리고 제곱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20의 제곱은 400이죠. 자, 여기다가 400에다가 자, 루트가 벗겨졌으니까 R2분의 400이 되겠죠. 자, 그럼 결과적으로 R2다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400을 400으로 나눠주면 끝이 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R2다라고 하는 것은 1ohm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단상 변압기를 단건 변압기로 사용한다면 출력 단자의 전압은 얼마가 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단상 변압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단상 변압기를 단건 변압기로 사용을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단상 변압기의 형태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이게 단건 변압기인지 헷갈리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숙한 형태로 한번 바꿔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이 파란색 부분을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파란색이다라고 하고, 자, 한번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익숙한 단건 변압기의 형태로 조금씩 바꿔나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란색을 그렸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이번에는 지금 이쪽으로 나아가고 있는 방향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곳은 이런 식으로 쭉 위로 당겨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건 변압기의 형태로 조금씩 바꾸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부분은 노란색으로 그려보도록 하면은 이쪽으로 쭉 당겼을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건 변압기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전원 공급 단자, 이곳이 출력 단자, 즉 부하측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각각의 전압은요, 이곳이 800V예요. 그래서 전원 공급 단자에 800V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출력 단자, 지금 이곳에 걸리는 전압이 빨간색이 200V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거는요, 바로 이 출력 단자가 얼만지를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기가 800, 200이니까 여기는 승합이 돼서 바로 1000V네 라고 하면은 보기에 정답이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극성을 꼭
고려를 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점의 위치가 여기에 점이 위치하나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곳에도 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동일한 그림으로 바꿨을 때 점의 위치를 나타내 주면은 자, 이곳이니까 바로 여기에 점이 하나 위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빨간색을 쭉 당겨준 거니까 지금 어디죠?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점이 위치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임의로 제가 전압의 극성을 위에가 플러스 아래가 마이너스다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전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들어왔을 때 이 코일의 이 저압측, 이 권선에 발생하는 기전력의 극성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면 우리가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기전력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점의 위치가 플러스니까 이 다른 곳도 극성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 지금 이렇게 저압측 권선과 그리고 지금 이 직렬 권선의 극성을 비교를 해보면은 부호가 서로 반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감극성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걸린 800V와 여기에 걸린 200V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극성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빼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이 출력 측 단자 전압을 V다라고 했을 때 800 마이너스 200을 해서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600V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금 이 단권 변압기의 모양이 승합기구나 라고 해서 800, 200 해서 더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극성의 방향까지 고려를 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를 고려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감극성일 때는 빼주어서 600V가 된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전격 전압이 같은 A, B 두 개의 단상 변압기가 있다. A는 용량이 100kVA,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는 5%, B는 용량이 300kVA,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는 3%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이들을 병렬로 운전을 했을 때 2차 측 부하에 360kVA의 부하를 걸었다라고 한다면 이때 각각의 변압기가 실제 얼마만큼 부담을 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하 분담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면은요, 딱 한 가지 식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결과부터 적어보면은 자, P 스몰 B분의 P 스몰 A다라고 하는 거는 P 라지 B분의 P 라지 A에다가 자,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는 반대로 적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낸 식이 바로 전압 분담에 대한 식이 됩니다. 다시 부하 분담에 대한 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스몰 b, 스몰 a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실제 각각의 변압기가 부담해야 하는 용량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구하고자 하고 있는 값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라지 a, 라지 b는 무엇이냐? 이 변압기의 실제 크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로 비례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말은 무엇이냐? 변압기의 용량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더 많은 부하를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 남성분들 중에 체력이 좋은 사람들은 좀 더 일을 무거운 걸 더 많이 들어야 되는 것처럼 이 변압기도 크기가 크면 클수록 부담을 더 많이 가져야 된다. 부하를 더 분담해야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에는 반비례하다라는 겁니다. 즉,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 커지면 커질수록 이 변압기는요, 부담을 상대적으로 덜 가져도 된다 라고 이 식을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식에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끝이 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라지 PA는요, 지금 100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B는 300이다 라고 주어져 있죠. 자, 그 다음에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 같은 경우는요, 지금 A가 5%, 그 다음에 B가 3%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계산해 주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3과 300이 100으로 약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100이 한 번 더 약분이 되니까 자, 5분의 1이다 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식을 얻을 수 있냐? 5를 넘겨 주었을 때 자, 실제 A 변압기가 일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냐? 자, 우리가 이 PB를 넘겨주고요. 5를 넘겨주었을 때 자, 이렇게 PB가 되고 자, 5를 넘기면 어떻게 되죠? 자, 5가 여기에 붙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이냐? B 변압기가
A 변압기보다 5배만큼 더 부하를 분담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한다라는 거예요. 뭐가 됐든 간에 이 B 변압기는 이 A 변압기가 일한 것만에 5배는 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떤 것을 해야 되냐? 자, 이 부분은 잠깐 지우고, 자, 5배만큼 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각각 A 변압기가 최대로 일했을 때, B 변압기가 최대로 일했을 때 경우의 수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B 변압기가 최대로 일을 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B 변압기의 용량은 300kVA죠. 그래서 B 변압기가 300kVA를 분담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전체 360에서 300만큼을 부담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A 변압기는 어떻죠? 이 A 변압기다라고 하는 거는 B 변압기의 5배만큼 일을 덜 해도 되겠죠. 그래서 300을 5로 나눈 A 변압기는 60kVA만 부담을 가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둘을 더하면 360이 되고요. 우리가 부하에 적절하게 공급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B 변압기도 최대 용량만큼 공급을 하고 있고요. A 변압기도 지금 최대가 100이니까 적절하게 안정권으로 우리가 부하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일 수도 있겠죠. 이번에는요, A 변압기가 최대로 일을 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 변압기의 최대는 100kVA입니다. 그러면 이 B 변압기다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 A가 빠졌죠. 자, A가 100kVA를 부담하고 있을 때 B 변압기는 반드시 이 부하 분담 공식에 의해서 5배만큼 일을 더 해야 돼요. 그러면 100의 5배니까 500kVA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이냐? 지금 이 B 변압기의 용량이 300kVA예요. 근데 이 A가 최대로 일을 했을 때 5배를 더 일을 해야 되니까 이 최대치보다 200만큼 더 과부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경우가 맞지 않는 경우다, 존재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우리가 위에서 생각한 첫 번째 경우의 수가 올바른 경우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하 분담 공식을 통해서 관계식을 뽑아내 주시고요. 각각이 B 변압기가 최대일 때, A 변압기가 최대일 때를 따라서 어떤 경우가 맞는 건지를 찾아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B 변압기가 300kVA만큼 일했을 때 A 변압기는 60만큼 일하는 경우가 가능한 경우이기 때문에 정답을 골라주시면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이상 변압기에 대한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이상 변압기다라고 하는 거는요, 말 그대로 이상적인 변압기입니다. 즉 실제로는 존재할 수 없는 변압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이상 변압기의 특징들을 한번 정리를 해 보면은, 이 이상 변압기다라고 하는 거는요, 권선에 저항도 없고요. 그리고 철심에 자기포화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발생하는 자속이 무한히 증가한다. 비례해서 무한히 증가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소는 또 무시할 수가 있어요. 철소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속은 철심 속에서만 생긴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자, 우리가 이렇게 철심이 있어요. 자, 철심이 있을 때, 자, 이 철심 안에서 이렇게 자속이 투과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철심에만 자속이 실제로 흐를 수 없고 외부로 이렇게 누설되는 누설 자속이란 것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상적인 변압기는요, 자속은 철심 속에서만 발생을 하기 때문에 1차 측에서 만들어낸 자속이 2차 측에 그대로 쇄교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를 통해서 여자 전류도, 이 자속을 만들기 위한 여자 전류도 무시할 수 있는 그러한 변압기를 우리는 이상적인 변압기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특징들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1차 측 주파수, 2차 측 주파수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손실이 없기 때문에 같고요. 그 다음에 직류 전원을 공급했을 때 교번 자기력 손속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무효 전력을 부하에 공급할 수 있다. 철심의 투자율이 무한대이다 라는 특징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보기로 돌아가면은, 자, 우리가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설 자속이 없다. 맞는 내용이죠. 1차 측에서 쇄교한 자속이 2차 측에 그대로 쇄교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설되는 자속은 없고요. 권선의 저항도 없고 투자율은 무한대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4번 철심의 도전율이 무한대이다 라는 선지는
없었죠.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유도전동기의 2차 입력이 2.4kW, 출력이 2kW, 동기 속도가 1000rpm일 때 회전력, 즉 토크가 얼마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토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을 했냐? 이 토크 타우는요. 자, 9.55에 n분의 p다라고 해서 우리가 회전 속도분의 출력이다라고 했었죠. 자, 그런데 유도전동기에서 이 속도 n은요. 회전자 속도일 때 우리는 이 p 출력은 기계적인 출력이다. 우리가 회전자를 기준으로 나타냈을 때는 이렇게 토크 공식을 표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때 토크의 단위다라고 하는 거는요. 뉴턴 미터로 우리가 표현을 했었죠. 자, 그런데 이러한 토크 공식을 2차 입력에 대한 식으로 바꿔줄 수도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바꿨냐? 우리가 이 P0다라고 하는 것을 2차 입력에 대해서 표현을 한다라고 한다면 손실률을 제외한 1- 슬립 S에 대한 2차 입력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 회전자 속도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 이 유도전동기에서 이 손실을 제외한 바로 동기 속도에서 손실을 제외한 속도가 회전자 속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1-s에 ns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식을 그대로 대입해 주면은 이 1-s와 1-s가 약분이 되겠죠. 자, 그럼 이를 통해서 우리가 토크 공식을 다음과 같이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9.55에 이번에는 ns 동기 속도에 대한 2차 측 입력, 즉 입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토크를 표현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단위는 동일하겠죠. 자, 이렇게 두 가지 토크식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요. 킬로그램 미터예요. 즉 지금은 뉴턴 미터인데 이것을 킬로그램 미터로 바꿔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 힘 F는 자, 여기다가 힘 F는 MA다라는 식의 의해서 우리가 이 m이다라고 하는 거는 질량이기 때문에 단위가 킬로그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힘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 단위가 뉴턴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뉴턴을 킬로그램에 대해서 바꿔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바로 여기 있는 이 가속도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때 이 유도전동기에서 가속도는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중력 가속도인 9.8 m/s 제곱을 그대로 대입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즉 9.8로 나눠주게 되면은 힘을 킬로그램에 대한 단위로 바꿔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공식에다가 우리가 9.8 중력 가속도로 나눠주었을 때 새로운 토크 공식을 한 가지 더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0.975에 자, 여기 있는 값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ns분의 p2라는 단위가 킬로그램 미터다라고 하는 토크 공식을 또 뽑아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요. 2차 입력, 출력, 그리고 동기 속도예요. 그래서 이 동기 속도 ns, 2차 입력, p2를 통해서 우리가 토크를 계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대로 대입해 줘볼게요. 그러면 0.975에 지금 ns가 1000이 되고요. 그 다음에 p가 2.4kW니까 240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계산해 주시게 되면은요. 토크가 대략 2.34라고 하는 토크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단위는 우리가 킬로그램 미터가 되겠죠. 자, 이렇게 값을 뽑아낼 수가 있다. 정답을 골라주시면은 3번 2.34가 된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극 310V 60Hz의 삼상 유도기가 발전기로 동작하는 속도 RPM을 구하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유도 발전기의 속도를 우리가 계산을 해봐라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럼 먼저 이 발전기에서의 슬립을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동기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슬립이다 라고 하는 것은 손실률이었죠. 그래서 이 전동기에서는 슬립이 0보다는 크고요. 1보다는 작다라고 했습니다. 즉 슬립이 크면 클수록 손실이 더
크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동기 속도가 일정할 때 그 출력, 회전자 속도가 이 손실률이 크면 클수록 작아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발전기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슬립을 커지면 커질수록 손실이 크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슬립이 0보다 작아야 되겠죠. 반대 방향으로 슬립이 증가를 했을 때 손실의 반대인 이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전기에서는요, 슬립이 0보다 작다라는 특징이 있게 됩니다. 자, 이 식에 의해서 우리가 이 속도를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 동기속도 ns다라고 하는 것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동기속도 ns는요, P분의 120 F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대로 대입을 해주게 되면은 극수가 4극이고요. 지금 주파수가 60Hz니까 120 곱하기 60을 계산해서 1800 RPM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유도전동기다라고 한다면 이 유도전동기의 회전자 속도를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회전자 속도는 자, 동기속도에다가 자, 1-s로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슬립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회전자 속도가 동기 속도보다 감소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손실이 0이다라고 해볼게요. 이 유도전동기에 실제로는 불가능하지만 슬립이 0이다라고 했을 때 S가 0이니까 동기 속도와 회전자 속도가 동일해지겠죠. 자, 그런데 이 발전기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득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슬립이 0보다 작다라고 했습니다. 즉, 그러면 이 슬립이 지금 0보다 작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 지금 0보다 작으니까 여기에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게 되겠죠. 즉, 동기 속도보다 이 회전자 속도가 더 커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한 동기 속도 1800 RPM보다 더 큰 값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 선지를 골라주시면은 이 1800보다 더 큰 값인 1900 RPM 정도가 된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슬립이 0보다 작기 때문에 이 동기 속도보다는 커야 되는 이 4번 선지만 답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급 60Hz 3상 유도전동기의 회전자에 흐르는 전류의 주파수가 3Hz다라고 한다면 회전자의 회전속도 RPM을 묻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회전속도 N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했었죠? 우리가 이 회전자 속도다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가 자, 동기속도 P분의 120 F에다가 자, 1 슬립 S다 단위는 RPM으로 표현을 했었죠. 자, 그럼 문제에서 지금 주파수 그리고 극수도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슬립만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보면은 자, 회전자에 흐르는 전류의 주파수가 3Hz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3Hz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지금 회전자가 운전을 하고 있다. 슬립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회전자 주파수 F2다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고정자 주파수 또는 정지시의 회전자 주파수다라고 하는 이 F1에다가 무엇을 고려했다? 바로 슬립 S를 고려해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F2가 3Hz다라고 하고 있고요. 자, 여기에 슬립 S를 곱했을 때 지금 F1이 60Hz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를 통해서 지금 슬립 S가 자, 60분의 자, 3이 되고요. 약분을 하면 20분의 1이 되겠죠. 즉, 슬립이 0.05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자, 이제 계산한 이 슬립을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끝이 나겠죠. 그래서 바로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전자 속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극수가 6극이고요. 그 다음에 120에 주파수 60에다가 곱하기 1-0.05를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끝이 나겠습니다. 자, 이것을 계산해 주시게 되면은 지금 회전자 속도가 대략 1140 RPM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유도전동기의 제어 방식 중 전압과 주파수의 비를 일정하게 유지하며 운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묻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전압과 주파수의 비율이
일정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전압, 주파수 일정 제어법이다라고 하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유도전동기의 토크, 타우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속에 비례하죠. 다른 조건들이 일정하다라고 했을 때 이 자속이 커지면 커질수록 유도전동기의 토크도 증가한다라고 배웠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 유도전동기의 E라고 하는 것은 자, 4.44의 F 파이 N이다 라고 하는 식이 존재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식을 자속에 대한 식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럼 자속 파이는 나머지를 넘겨주시면은 4.44의 F N의 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른 것들이 일정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관계를 뽑아낼 수가 있냐? 이 자속 파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주파수분의 2는 전압이죠. 그래서 전압 V에 대해서 비례한다. 즉 전압과는 비례하고요. 주파수와는 반비례해요. 자, 그럼 여기서 이 전압과 주파수의 비가 일정하다라고 한다면 이 자속도 일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도전동기에서 이 자속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죠? 토크가 일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전압과 주파수의 비를 일정하게, 지금 이 값을 일정하게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자속도 일정해지게 되고요. 자속이 일정하니까 토크도 일정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지를 보시면 최대 토크가 일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단상 유도전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이 단상 유도전동기다라고 하는 거는요, 삼상 유도전동기와는 다르게 회전자계를 만들 수 없고 교번자계만을 발생시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기동 토크를 만들 수가 없어서 회전을 할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 우리가 보조건선을 넣어줌으로써 이 단상 유도전동기를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 선지가 맞고요. 다음 2번 주건선의 컵페이스터를 직렬 연결하여 기동 성능을 개선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죠. 자, 우리가 이 콘덴서 기동형이다라고 하는 거는 보조 권선에 C를 추가해서 컵페이스터를 직렬 연결하여 기동 성능을 개선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3번 주건선의 전류의 위상이 보조건선보다 앞선다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이 주건선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코일입니다. 코일. 그래서 L성분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위상차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이 회전자계를 만들기 위해서 보조건선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보조건선은요 기본적으로 R성분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저항 R이다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동상이죠.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동일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반면에 주건선은요 L성분이에요. 전류가 전압보다 뒤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말은 즉슨 이 주건선의 전류의 위상이 보조건선보다 앞서는 게 아니라 지상이기 때문에 뒤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보조건선을 내가 콘덴서 기동형이다라고 한다면 이 R성분이 아니라 컵페이스터를 직렬 연결해서 C성분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기존의 R과 L 사이의 위상차보다 더 기동 성능을 극대화할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이번 선지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말씀드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회전자는 삼상 농형 유도전동기의 구조와 다르다라고 하는데 자, 이 회전자는요 이 삼상 농형 유도전동기의 구조와 동일합니다. 자, 우리가 이 농형 회전자와 그리고 단상 고정자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바로 단상 유도전동기다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4번 선지도 틀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인덕터의 전압이 다음과 같고요. 그 다음에 전류가 주어져 있을 때 철소는 얼마인지 묻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철손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저항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의미하죠. 철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전압과 전류가 주어져 있을 때 저항은요 동상입니다. 동상.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압과 전류의 파형 중에서 지금 이렇게 전류가 비정현파로 나뉘어져 있는데 동일한 위상인 거에 대해서 곱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철손도 전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압 곱하기
전류가 되는데 위상을 꼭 동일한 것으로, 동상인 것을 고려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철손 PL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지금 앞에 있는 값은 모두 최대값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실효값으로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압이다 라고 하는 것은 220 루트 2가 최대값이 되고요. 이것을 실효값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루트 2로 나눠주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전류를 곱해주시면 되겠죠. 전류는요, 지금 루트 2에 곱하기 0.1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코사인 오메가 t, 코사인 오메가 t인 것을 대입해 준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최대값이기 때문에 실효값으로 바꾸기 위해서 루트 2로 나누어 줘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루트 2 약분 되고요. 루트 2 약분이 돼서 220 곱하기 0.1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을 계산하면은 철손이 22W가 나온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원형 철심의 권선을 감고 구형파의 전압을 인가하면 철심 내부의 자속의 파형을 묻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도 그동안 출제가 되지 않았던 문제죠. 상당히 까다로웠던 문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이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이 앙페르 오른나사 법칙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직선도체가 있어요. 직선도체가 있고 전류의 방향이 아래에서 윗방향으로 흐른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도체에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자기장이 발생을 하겠죠. 그때 자기장의 방향은 나머지 네 손가락인 바로 이 방향으로 자기장, 즉 자속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전류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요, 자속도 비례해서 증가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전류가 감소하면 자속도 감소하고요, 전류가 증가하면 동일하게 자속도 비례해서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코일이다 라고 하는 거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코일에 걸리는 전압 E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인덕턴스 L의 dt분의 di다 라고 하는 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코일에다가 이 원형 철심에 권선을 감았다라고 합니다. 즉 코일에다가 구형파의 전압을 인가했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뭐죠? 지금 구형파다라고 하는 건 어떠한 펄스파입니다. 어떤 일정한 전압을 가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 일정하다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전압이 일정하기 위해서는 자, L은 일정하고요. 그리고 dt분의 di도 일정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dt분의 di다라고 하는 거는요, 결국 전류의 변화량이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하게 뭐 증가를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일정하게 감소한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말은 무엇이냐? 내가 이 코일의 구형파의 전압을 인가했다라고 한다면 이 철심 내부의 자속의 파형은요, 전류와 동일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전류도 변화량이 일정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전류가 일정하게 증가한다라고 한다면 자속도 일정하게 증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전류가 감소한다라고 한다면 일정하게 감소한다라고 했을 때 자속도 일정하게 감소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자속의 파형이 뭐예요? 바로 삼각파의 형태를 가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코일의 구형파의 전압을 인가했을 때 자속은 삼각파의 형태를 띈다. 마찬가지로 전류도 삼각파를 가지게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